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작할 이야기는 정말 말도 많고 그야말로 탈도 많았던 이 사전청약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전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가 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건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뭐 사전 청약이 무엇인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보통 예. 우리가 착공을 하면 이제 청약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를 1, 2년 앞당겨서 사실 청약을 받는 게 사전 청약이에요. 근데 예. 왜 사전 청약을 받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정부가 쓸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을 좀 잠재울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아파트 가격이 뜨거웠을 때 이걸로 좀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씁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는 사전 청약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수요자들을 이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미래에서 공급해야 할 것을 앞서서 공급하는 꼴이 돼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사전 청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는데 일단은 이명박 정부 때 처음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그때 이제 사전 청약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곧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한번 뭐 2021년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막 뛰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사전 청약 제도를 또 끌고 온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분산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을 다시 한번 부활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또 2년 10개월 만에 또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길래 사전 청약을 했다가 또 안 했다가 그럴까라고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요. 역시나 이제는 사업이 이제는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왜 미뤄지느냐? 땅 파기 공사가 딱 들어갔더니 문화재 딱 나오는 거죠. 예. 딱 팠더니 갑자기 맹꽁이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보호종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텃파기 공사는 중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사전 청약이다 보니까 이게 본 청약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계속 미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 진행이 안 되게 되고 두 번째로는요. 아니 이게 좀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청약하셨던 분들은. 근데 사실 기다릴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은 본 청약 때에 사실상 분양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본 청약까지 갈 사이에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뭐 물건가 안 오르겠습니까? 건설 자재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에 사전 청약했던 때보다 공사비가 크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금이 올라가겠죠.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멘붕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사전 청약 제도가 굉장히 폐단이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거는 공공분양 마찬가지로 이제는 앞으로 사전 청약 제도는 없애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전 청약을 받은 공공주택이 총 99개인데 네. 여기서 그 본 청약 시기 지킨 게 얼마나 돼요? 비율? 그러니까 본 청약까지가 진행된 거는 13개 단지예요. 99개 중에서. 그건 그런데 적네요. 그 중에서 약속 기일에 맞춰서 들어간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금 시간이 오버된 상태에서 본청약까지 왔고 그 중에서 정말로 약속대로 진행된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미뤄졌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너무 애가 탈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푼 꿈을 안고 네. 사전 청약이 된 거예요. 그럼 나 이제는 몇 년도에 내 집 마련할 수 드디어. 있겠다. 들어갈 수 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통지를 받는 거죠. 청약 이거 딜레이 된다. 계속 미뤄지게 된다. 근데 계속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지어 그 이명박 정부 때 이 사전 청약 들어갔을 때 11년 기다리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11년이요? 예, 11년이 딜레이 된 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상 이제는 만약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사전 청약하신 분들은 날벼락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뭔가 지원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던 것이 본청약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춰줍니다. 그러면 계약금이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잔금 나중에 중도금 할 때 같이 내도록 이제 해줬고 두 번째로는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집단 대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집단 대출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원해주고 무엇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상황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실소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살 곳이 사라지잖아요. 네. 계약을 다 맞춰놨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실소자 중심으로 전세집을 미리 구해오면은요. LH가 대신 계약을 맺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재임대를 해줘요. 싸게. 그래서 이런 정책도
이번에 이제 정부가 마련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정말 엄청나게 활발한 상황인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유해 발암 물질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에 지금 나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일단 시커머스, 그러니까 중국 플랫폼에서 몸에 닿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줄 거는 절대 안 사, 일단. 왜냐하면 KC 인증이 안 되다 보니까 목록 통관해서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KC 인증을 안 맡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공산품 같은 건 사는데 근데 유해 물질이 계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관세청도 마찬가지고요. 뭐 발암 물질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고, 예. 굉장히 좀 때론 어떤 분들은 화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선 거죠. 이번에 이제는 공정위와 그다음에 알리, 테무가요 안전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의무상은 아니고요, 사실 자율 협약이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협력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정부는요, 소비자24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민원을 받거든요. 그럼 소비자24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요. 아, 이런 제품이 정말 안 좋다, 유해 물질이 있다. 예, 지금 이렇게 뭐 나오고 감시 과정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나오고 있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는 알리 테모는요, 정보를 제공받잖아요. 그러면 입점 업체들한테 그걸 알려줍니다. 야, 이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은 일단 소비자한테 또 알려주게 되죠. 이제는 알리 테모가. 그럼 소비자들도 주의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각각 이게 시정이 됐는지 모니터링 합니다. 근데 모니터링을 했는데 만약에 시정이 안 된 거예요. 업체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때 가서는 이제 판매 중지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시그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판매 중지도 사실상 자율 협약이다 보니까 의무상은 아닌 거죠, 사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없는 것보단 낫다. 예, 이게 없는 것보단 낫지만은 일단은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지켜질지는 좀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어요. 권고 사항인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 실제로 이 협약이 유럽연합이랑 호주에서도 있었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잘 활용이 됐나요? 그러니까 EU와 알리와 이제 자율 협약을 맺었었는데 네. 그 당대 시정률이 한 8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율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보는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시정 조치가 내려질지, 그다음에 예. 유해 물질 상품들이 사라질지는 이제는 보셔야 되겠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꼭 문제 하나를 삼고 싶은 게 네. 이제 알리와 테무가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협약을 맺었을 때에 실제 이제 주요 기관들의 이제 수장들도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알리 익스프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시설 투자, 그러니까 물류 창고를 세우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돈을 투입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검토 중이고 시기는 타임라인은 미정이다. 예. 저는 이 말에 뭐야 이거 한 발 빼는 모습이. 예, 한 발 빼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워줘야죠. 왜냐하면 물류센터 세운다 그러면 고용도 일어날 거고, 거기에 또 노동력도 들어갈 거고, 인력도 들어갈 거고, 자재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줘라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제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효과가, 좀 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치권에서도 뜨겁고 네. 뭐 여러모로 정말 뜨거운 이슈인데, 지금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이 아주 뜨거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거든요. 먼저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어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네이버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네이버의 정확한 이제 상황 파악,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죠.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정도로 이 문제가요, 경제 이슈는 넘어섰습니다. 지금 정치 이슈까지 왔고요. 외교 문제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는 굉장히 미지수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대통령실도 어쨌든 그런 맞아요.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에 상황이 좀 어떻게 급변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네이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겨우 케이스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량 소프트뱅크로 매각을 하느냐, 예. 라인야후로.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부분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나눠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 시장은 그냥 건네주고 예. 동남아 시장의 이쪽은 네이버가 아. 그냥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어느 정도 지분 매각을 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슈가 커져버린 거죠. 아, 애초부터. 애초부터. 왜냐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어떤 제스처도 있었고요. 그냥 소프트뱅크의 또 공격적인 좀 매수세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분 매각하고 이 자금을 가지고 보통 한 10조 원 정도 매각 자금이 생긴다는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해외 시장에 다시 한번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보관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물 건너간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외교 문제까지 왔고요. 뭐 정치 아젠다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어쨌든 간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아마 시장을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어주는 거고, 동남아 시장을 이제 네이버가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라인을 계속 이끌어가는 이런 투트레이 전략도 아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겠고요. 하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우리가 계속 이 상태로 갖고 가는 거. 그래서 50대 50으로 계속 이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확률은 아직 좀 낮은 거. 굉장히 낮죠. 제가 봤을 굉장히 때는 지금 상황으로는 너무 공격적이에요. 지금 미국 총무성, 아니, 그러니까 일본의 총무성, 우리나라 행안부거든요. 이 행안부 수장까지도 나서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치권에서도 기분 나쁘다. 왜 국민 메시지를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뭐 이런 문제가 비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네이버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행정지도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네이버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황상 지금 본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지분 매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예. 이렇게 지분 매각이 일어나게 되면 직원들도 아직 명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지분 구조를 보셔야 돼요. 네이버와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예. 가지고 있는 게 A홀딩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예. A홀딩스가 이제 라인야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주주잖아요. 그렇죠. 예. 최대주죠. 근데 거기까지만 아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라인야후 밑에 우리나라 한국 법인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야후를 팔아버리면 만약에 지분이 경영권을 완전히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라인야후 밑에 있는 수많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에 2,500명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뭐 말 그대로 일자리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노골적으로 또 나가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라인야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라인야후의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진출하고 있는 다양한 그 협력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이런 데까지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정부도 신경 써야 되고 네이버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입장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